금매는 사실 많이 소진됐어요. 상황 다 벌어졌고 팔 사람 팔고 살 사람 살고, 그럼 자연 발생적으로 전세 상승 압박에 있는 사람들은 매수할 거고, 근데 공급은 없고 막 이러니까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급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유 있게 잡아서 내년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에 브랜드 아파트 민간 택지를 공급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또 1년 반이에요. 그러면 요즘에 공사 기간이 3년이잖아요. 그럼 결국 2029년 30년 때 풀린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3년 정도 4년 정도는 오를 것 같다는.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청약 전문가 원룡이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룡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이제 청약 전문가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요즘에 이 청약 전문가가 보기에도 참 청약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매수를 하라. 네. 이게 진짜 현실인지 한번 좀 설명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최근에 한 게 아니라 6년 전부터 했습니다. 2021년 사전 청약 얘기 나올 때 기억하시잖아요. 그리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그게 2000년도 8월 9월부터 적용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때 이후로는 그냥 점수 안 되면 사라거든요. 6년째.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 상담을 한 건 하고 왔는데 사셔라. 청약 포기하고 사셔라라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청약을 노리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어떤 뭐 로또 청약 한 방이 또 있다 보니까 이제 포기를 못 하시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당첨 확률을 고려했을 때는 의미가 없다, 이런 의미인가요? 맞습니다. 본인의 이제 그 지역마다의 편차가 크는데, 예를 들어 서울에서 64점 미만은 현실적으로 돈 되는 단지에 당첨될 가능성이 많이 없어요. 비싸게 주고 분양받는 거는 괜찮은데 뭐 컷이 50점, 40점 나오니까요. 근데 오랫동안 무주택을 유지하면서 64점을 유지했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청약을 도전한다? 그러니까 배경들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들이 비싸고 싸면은 당첨 안 되고, 알면 빨리빨리 그 객관화를 해서 매수로 돌리자 이러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게 나을 수 있다. 네. 근데 사실 대다수의 분들은 여전히 청약을 뭐 막연하게라도 먼저 기다리고 있고, 그럼 언젠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기다리는 시간과 당첨 확률을 고려하면 그냥 차라리 사는 게 지금은 낫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디테일하게 또 들어가면 내가 무주택자가 될 수도 있어요. 주택을 갖고 있는데, 이런 뭐 출산 특례나 비아파트 기준. 그래서 공부를 한번 해보고 청약이 이리저리 살펴봐도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 그때는 포기하시는 게 당연히 맞고, 은근히 청약 포기자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고스펙자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케이스가 그래요? 예를 들면 그냥 서울에 공시가격 5억 이하 3룸 빌라를 살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작년에 비아파트 기준이 높아지면서 평생 주택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무주택으로 인정받으면서 32점에서 갑자기 37점에서 69점이 돼버렸어요. 이런 분들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완전 고스펙이네. 그러면 강남권도 도전해볼 만한 곳이라 유지하시고, 또는 자녀가 있어요. 한번 신혼특공으로 당첨된 적이 있어요. 근데 자녀가 또 생겼네요. 출산 특례, 다자녀 특공 가능하고 신혼특공 부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시고, 소득도 낮으면 당첨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 분들은 알고 대응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또 하나, 요즘에 이제 현금 부자들만 청약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 가점이 높은데 또 현금도 많아야 돼. 이런 그 소득과 또 제한을 뚫고도 순자산이 많아야 되는,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가능한가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눈높이를 낮춥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전용 8사 기준 18억 동네는 5구 13억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34평을 받다가 돈에 맞춰가지고 25평을 보거나, 아니면 더 낮춰서 21평을 보거나, 그 안에서 움직이는 판단은 괜찮아 보여요. 결국 평당가는, 분양가는 평당가가 동일하게 나오는데, 보통 이제 소형 평형의 평당가 높아요. 그러니까 8사가 적정 분양가로 나왔고 그에 맞춰서 평당가가 24평, 21평, 17평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확률적으로 더 작은 평수의 상승폭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걸 알고 점수에 맞춰서 자금에 맞춰서 한다. 그럼 땡큐. 요즘에 33평하고 25평이 역으로 이제 막 붙으니까 거꾸로 25평을 하는 게 뭐 길게 봐서 준공하고 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죠. 그 서울에 보면 8사 대비 5구가 90% 이상 가격대도 많더라고요. 근데 평당 따지면 분양에서는 70% 가격대 분양하다 보니까 그 차이를 먹고 가는 거는 그냥 차익 매매다, 주식으로 따지면. 사실상 뭐 같은 값은 아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방금 아까 이제 한 64점, 뭐 60점대 후반이어야지 좀 고스펙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64점 정도면 어떤 수준이어야 그 점수에 도달하는지를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짧게 설명드릴게요. 무주택 기간 15년 유지, 혼인신고로부터 15년이거나 아니면 싱글이다,
만 30세부터 15년 이상. 한 45은 돼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부양가족이 2명 있어야 됩니다. 그럼 부양가족 점수 이제 15점 가져가서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5년 지나면 17점으로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3개 항목을 더하면 딱 64점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15년을 무주택, 15년을 청약통장 가입을 유지했다 깔고 변수는 부양가족이에요. 그래서 2인 가족이면 59점 네. 최고점 넘어갈 수 없고요. 1인 가족이면 54점. 그러니까 이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이가 이제 한 명 있는 이제 3인 가족 정도면은 네. 사실상 갈 수 있는 게 이제 60점, 이제 64점. 네. 되니까. 근데 이제 강남이나 이런 데들은 그런 분들은 워낙 많으니까 이제 아이가 둘이거나 막 셋이거나 뭐 넷이거나 가족들을 뭐 이제 같이 살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3인 가족에 당첨될 수 있었던 최근 사례가 뭐 있냐면 네. 뭐 레미안 엘라빈의 최근에 무슨 일 많이 나왔던 거하고 노량진 6구역, 네. 라클라체 자이드 파인 이런 것들이 64점 미만 점수로도 당첨이 되었죠. 근데 반대로 그 점수보다 미만이라는 거는 야 이거 청약 넣나 안 넣나 큰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라는 정도의 어떤 고분양가 논란 같은 거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시세 차이 클수록 컷이 높아지는 이제 정배열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건 계산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뭐 청약을 앞단에서 말씀드리고 했으니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시세보다 40% 싼 것은 74점 이상 컷. 5인 가족. 그러니까 74점이면 5인 가족. 네. 아이 셋. 그리고 시세보다 30%싼 곳에 당첨받으려면 4인 가족 69점. 시세보다 20% 정도면 64점 3인 가족. 네. 그런 식으로 시세 차이가 없거나 10% 정도 된다라고 하면 50점 후반 전후로 이렇게 딱 정렬을 해두시는 게 요즘 시대에 맞다. 그러니까요. 참 이게 아이들도 둘 셋을 키우면서 또 집으로는 돈을 못 버는데 또 자기 소득과 주식 코인 같은 걸로 또 현금을 또 한 15억, 20억 만드셔야 이거를 이제 유의미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니면 사업을 크게 하시던지. 네. 참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래 전부터 차라리 매수가 낫다고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럼 일반 매매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좀 사는 게 쉽냐 이거예요. 요즘 분위기 전체적인 시장의 총평을 한번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그 5월 9일 이후로 다주택 중과 유예가 적용이 다시 되면서 금매가 쏟아졌었잖아요. 지금도 금매는 사실 많이 소진됐어요. 네. 근데 아직도 있는 지역이 있긴 합니다. 구축으로 따지면 한 20년 전후 단지들이 15억 안쪽, 한 12억, 13억대 정도는 아직 금매 가격이 보이고 사실 3월 초만 해도 네. 예시를 많이 든 단지긴 한데 강동에 고덕자이가 있잖아요. 네. 고덕 재건축 단지들 거기가 9평, 34평이 18억, 17억 후반이면 매물대가 한 10개 정도 다 있었거든요. 중층이. 근데 오늘 다시 조회해 보니까 싹 빠지고 18억 중반부터 듬성듬성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20억 전후의 금매들은 이미 이제 빠진 상태고 그 하위 단계 한 두세 단계 밑에는 아직 금매가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4월 말이니까 네. 거래할 만한 분들은 다 했다고 봐야겠죠. 현실적으로. 네. 네, 지금 뭐 막판까지 뭐 조율하고 있는 분들 몇 명 빼고는 네. 아니면 이제 사기엔 좀 애매한 호가 정도 물건들만 좀 남았다. 그러면 이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에 5월 9일 전에 금매가 나왔다는 거는 5월 9일 뒤로는 물건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네,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중과를 맞는 걸 이제 계산에 넣겠죠. 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저기 정가를 시키겠죠. 그러면은 이제 양도세가 많이 중과가 되잖아요. 뭐 아무리 못해도 한 10%, 20%, 뭐 30%는 막 더 늘어나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구조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매수자들도 같이 안 사면 그러면 좀 가격 상승이 좀 더딜 것 같은데 네.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매수자들이 집을 안 사는 그러니까 매수를 포기하는 분위기는 아닌 건가요?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법 네.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분양권은 다운거래가 성행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네. 근데 일반 기축에서도 양도세 이거 나 못 내. 근데 대신 싸게 해줄게 현금으로 갖고 와. 기축에서도 좀 다운거래가 있을 수 있다. 금 2kg 가져와라. 금 네, 뭐 코인 주면 계좌 열어줘라. 코인으로 줘라. 네, 네. 그러니까 뭐 이게 결국에 이제 암 시장 같은 것들이 좀 생기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네. 어쨌든 참 이게 애매하긴 한데 현재 지금 시장은 하여간에 살 거면 5월 9일 전에 샀어야 된다라는 식의 결론으로 좀 가긴 가네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현재 정부가 뭐 규제를 더 강하게 하려고 하고 특히 이제 1주택자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것들도 지금 단계별로 폐지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규제가 더 강해지면은 집값이 좀 잡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강해지면 잡힐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고가주택의 기준이 사실 요즘 많이 올라갔잖아요. 전 그래도 아직 14, 15억, 그냥 15로 할게요. 15억 이하는 크게 영향이 없고 15억 넘어가는 단지 지역들은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지난주에 상담건이긴 한데 어떤 분이 현금 50장이 있대요. 50장이 네. 50억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압구정을 못 산대요. 네. 그러니까 68억 이렇게 거래했던 게 금매로 59억 나왔어도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네. 50억 더하기 현금이 10억 이상 있어야 되니 그러면 그런 단지들은 정말로 양도세 중과 계산해서 예전 호가 70, 80으로 내놓던가 아니면 정말 이거 팔면 이거 보유하게 되면 보유세 폭탄 맞아서 정말 후려쳐가지고 아예 50억 후반대로 내놓거나 양극화로 매물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매물들은 아예 네이버 부동산에 안 보이겠죠. 네. 소장님들이 갖고 있다가 너 정말 살 거야? 그러면 55 갖고 와 싸게 해줄게 이런 식의 또 다른 암시장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10억 이하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지금 그 정부의 규제 방향이 약간 고가 주택들 위주로 좀 규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좀 확대하든지 할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네. 네, 특히 뭐 장특공인이 뭐니 결국엔 다 종부세도 다 고가권이잖아요. 대부분 네. 해당되는 게. 네. 그러면 이제 고가를 규제하면 논리가 그거잖아요. 강남 3구가 눌리면 다른 곳들도 이제 멈춘다는 논리일 텐데 이게 또 반대로 얘기하면 고가는 이제 멈춰 있고 밑에서 계속 이게 올라오면서 어찌 보면 약간 상승 압력을 만드는 뭐 규제가 풀리든 뭐 하나 좀 바뀌기만 하면 다시 또 치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 수순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규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장특공은 최끝단에만 타겟을 잡았는데 그 다음에는 그 밑단에서도 타겟을 잡겠죠. 그 아까 잠깐 단지 얘기를 해주셨지만 뭐 특정해서 말하기는 좀 그래도 어쨌든 뭐 무순위도 뜨고 뭐 아니면은 뭐 이거 너무 고분양가 아니야 뭐 노량진은 막 그렇게 나오는 것들도 사실 신축을 산다는 개념으로 치면 그냥 제값 주고 사도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모르는 게 약이라고. 네. 모르고 사면 괜찮은데요. 네. 항상 같은 값에 더 좋은 게 있으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노량진 같은 경우도 입주권이 분양가가 똑같으면 입주권 사는 게 나은 것처럼. 뭐 그렇죠. 그냥 중증 이상 뭐 차라리 더 좋은 거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샤시도 더 좋게 네. 그런 거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과 해안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기존에 골라서 잡을 수 있는 입주권을 사는 게 낫고 그게 큰 차이가 아니라고 하면 몰라 내 집만을 할래 그러면 그 선택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하긴 조합 물건이 있는데 굳이 뭐 그거를 내가 정말 십수년 기다려가지고 겨우 모은 점수를 여기다 쓰는 게 좀 아까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드네요. 네, 근데 디테일하게 또 계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노량진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원 분양가가 7억, 8억 정도밖에 안 되고 네. 입주권이 27억이면 프리미엄만 20억 붙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물론 최종적으로 입주할 때 대출 금액을 적용받는 건 동일하겠지만 실투자 초반에 들어갈 때는 그렇죠. 분양받으면 뭐 계약금 10%뭐 2억 5천원 있으면 되는데 입주권 살 때는 20억 이상이 다 있어야 되니까 그거에 네. 대해서 좀 알고서도 선택을 못하는 입주권 매수자가 있겠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약간 청약이 로또까지는 뭐 기대하지 말고 그냥 자금 운용이 조금 편해지는 정도. 네. 그 정도 역할이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맞습니다. 잔금의 유예 성격을 활용하는 거죠. 네. 여러모로 청약이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보이긴 하는데 최근에 서울 분양가가 보니까 한 1년 반 만에 한 30% 정도 올랐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나 뭐 네. 분양가를 막 지금 통제하는 그런 정책들이 결국에 이제 신규 분양이 높아지면 구축들이 따라 올라가니까 이걸 누르겠다라는 그런 취지였는데 이게 실제로 작동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작동한다고 봐요. 분양가를 누르면 아무래도 기축이 좀 덜 올라가나요? 네. 근데 오히려 분상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은 해제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주변 기축을 끌어올리는 역할도 하고요. 그게 대표적으로 노량진 같은 사례가 그렇고 강남은 사실 그 분상제가 적용되어도 이미 또 한 채가 2020년부터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런 뭐 분상제 영향보다는 그냥 그 최상급지로 살 사람은 산다 그런 개념으로 받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게 분양가 규제라는 게 어찌 보면 좀 양날의 검 같은 건데 어떤 무주택자분 당첨된 무주택자한테는 뭐 수십억의 뭐 시세 차익을 줘버리니까 당첨된 분한테 너무 좋은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것 때문에 공급이 될 만한 조합도 진행이 지지부진해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양날의 검이잖아요. 그거는 3년 전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미 분양가를 비규제 지역 상태였던 서울을 많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후에 만약에 이런 부작용 때문에 분상제를 다 확대한다. 그럼 부작용 오히려 줄어들 거라고 봐요. 오히려 줄어든다. 네, 예를 들어 노량진이 25억인데 분상제 적용되면 해봤자 뭐 10억이 빠질 게 아니라 2, 3억 빠질 거잖아요. 그럼 2, 3억 빠져도 조합원들의 수익은 클 거고 그 일부를 일반 분양자들이 나눠 갖는다. 이런 개념이라서 이미 한껏 올린 분양가를 이제 주유비처럼 네. 유류비처럼 내려간다고 확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규제 때문에. 과거에는 규제가 좀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좀 눌려 있어서 이제 좀
많이 분양가를 낮출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기준으로 해봐도 많이 올라간다. 네. 분양가가. 그 말은 역설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전면 확대 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대표님하고는 다른 의견이긴 네. 하지만 분양가 전면 해제잖아요. 네. 이제 저는 분상제를 다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서울 전 지역으로. 아 네. 그러면 순효과가 있습니다. 순효과. 왜냐하면 청약 수요를 묶어놔요. 네. 왜냐하면 결국 당첨이 안 되니까 두 가지잖아요. 포기하거나 매수하거나. 포기는 수요가 빠지는 건데 매수는 청약 수요가 매수 수요로 전환되는 거라 네. 결국 이제 호가가 낮은 것부터 거래가 되면 계단식 상승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상승 압박이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로또 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매수를 조금 멈출 것이다. 네. 반대로 그럼 조합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손해 보는 느낌이 나긴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 한남이나 네. 뭐 성수나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가가 확정되지 않은 곳들은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의 분양 예정인 곳들은 이미 국평 기준으로 한 10억에서 12억 정도로 예상을 잡긴 해요. 네. 근데 예를 들어 예시를 좀 들었던 방화 같은 경우도 조분가가 84가 11억인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받기 전 지금 18억이고 받은 후에 한 15억에 분양 나와도 그래도 조합원 괜찮다. 예. 그 조합 분양가 정도면. 크게 상승하지 않는 이상. 이게 참 뭐랄까 누군가 하나 이득을 보면 누군가 하나 또 손해 보는 구조다 보니까 그 중간에 접점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그런 분양가 상한제가 그러면 전면 만약에 확대된다. 네. 아마 그거를 할 확률이 높을 거로 좀 보거든요. 그래요? 그럼 제가 바라는 건데요. 왜냐면은 그거 말고는 이 성난 민심을 어떻게 잠재우냐 이거죠. 지금 앞으로 뭐 재개발 재건축 한다는데 그걸 다 조합원 준다고 하면은 이분들도 또 화가 나니까 네. 좀 같이 나눠 먹읍시다라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허그 직원들을 확충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반대로 그러면 이제 약간 중가라든지 중저가 지역에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 추진하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동력이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도 있긴 있어요. 어쨌든 오히려 사업성이 떨어지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 아파트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 지역을 네. 분산제를 묵냐 안 묵냐의 판단은 중요한 것 같고 노원구나 뭐 노도강이라고 불리잖아요. 금강 뭐 네. 이런 지역은 분산제 적용 안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적용하고 쟤는 적용 안 해 하는 또 형평성. 그러니까 이게 참 정책이라는 게 뭐 하나 이렇게 뭐랄까요? 참 그때그때 바뀌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하반기 뭐 서울 집값, 뭐 경기도의 뭐 주요 도시들의 집값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오른다고 봅니다. 오른다. 네. 오를 수밖에 없다. 이게 예전에는 막 여러 변수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다 이 변수들이 오픈이 됐고 그럼 결국 전통적으로 공급 수요로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러면 공급이 없잖아요. 이 상황 다 벌어졌고 팔 사람 팔고 살 사람 살고 네. 그럼 자연 발생적으로 전세 상승 압박에 있는 사람들은 매수할 거고 근데 공급은 없고 막 이러니까 네.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급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공급 부족한데 여기다 분상제를 걸어보면 공급이 또 잘 되냐 이거예요. 그런 지역은 분산제를 그냥 놔두면 되죠. 전역이 다 부족한데. 그러면 지역을 따지면 고양을 분상제 해야 될까? 안 해도 된다고 보고요. 아 그런 것들 네. 아무래도. 용인을 분상제 해야 되냐? 그거 수지구만 분상제하면 되고 이런 거죠. 네, 아무래도 어떤 뭐 많이 오른 곳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선별해서 할 수는 있을 수도 있다. 그 전반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되면은 좀 뭐랄까요, 한 2, 3년 정도 지나면은 공급이 좀 안정되고 하면은 좀 기다려 볼 만도 한데 당장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은 이 뭐랄까 공급 부족의 이 시즌이 좀 그래도 좀 해소되는 그 시기가 계속 뒤로 밀리는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실제로 3기 신도시가 미뤄지고 있다 보니까 저도 네. 확실한 그 토지 사용 시기를 모르겠거든요. 알아봐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그냥 여유 있게 잡아서 내년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에 브랜드 아파트 민간 택지를 공급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또 1년 반이에요. 네. 그러면 요즘에 공사 기간이 3년이잖아요. 20층대 아파트. 네. 그럼 결국 2029년 30년 때 풀린다는 얘기인데 그 앞으로 3년 정도 4년 정도는 오를 것 같다는. 뭐가 없잖아요. 지금 공급이랄 게 없잖아요. 예, 그게 아무리 문제입니다. 따져봐도. 아무리 뭐 패스트 트랙 해도 뭐 신통이나 뭐나 해도 그 앞 단계에서 단계를 당겨주는 거지. 조합 설립되고 나서는 일반 재건축 재개발하고 네. 비슷하게 걸리니까. 그리고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잖아요. 네. 누가 진짜 뭐 이상한 사람 나와가지고 들어 누우면 또 진행이 안 되는 거고 토지 보상 안 되면 진행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물리적인 좀 시간들이 정비 사업에 있다 보니까 결국 네. 또 그린벨트 해제해야 되나?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도 지금 네. 청계산 쪽도 작년에 해제한다고 했는데 지금 뭐 진행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는 않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농사 짓듯이 뭐 공급이 많든 적든 항상 공급 계획을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당장은 과거 한 4, 5년간 한 게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약간 보릿고개를 겪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면 결국에 지금 청약을 노리고 있는 분들이라면 사라 약간 얘기를 해주셨는데 가점을 기준으로 좀 고민하면 될까요? 가점과 나의 자산을 가지고 청약을 좀 더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살지 이걸 결정할까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제가 부동산 공부한 방식이 탑다운 방식이에요. 네. 뭐 용어부터 차근차근 알아간 게 아니라 가격이 그 입지를 나타내는 거니까 대장의 아파트가 어디지? 얼마지? 그게 결국 입지고 가치니까 그렇게 이제 공부하니까 빠르더라고요. 지역에 네. 대한 이해도도 빠르고 그럼 반대로 자금, 대출 가능? 그러면 얼마까지 분양가 커버할 수 있지? 그럼 내가 사는 지역에 이 분양가가 맞아? 맞으면 하고 아니면 다른 지역이나 뭐 다른 구축을 사는 그래서 대출 자금에 따라서 예상되는 분양가는 충분히 지금도 알아볼 수 있거든요. 초보라도. 네. 왜냐면 청약홈만 돌아보면 용인의 분양가 요즘 얼마야? 뭐 수지구는 15억, 처인구는 뭐 7억 이렇게 나오니까 네. 그 지역의 분양가 수준에 맞춰서 그러면 5구 할지 8사 할지 이 작업부터 하게 되면 청약의 판단이 굉장히 하루 만에도 끝납니다. 그럼 내가 지금 될지 안 될지 뭐 가능할지 안 할지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면 반대로 그런 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너무 지금 초보자다 보니까 보통 초보자분들이 이제 청약을 관심들을 많이 가지니 그냥 조금 공부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좀 내야 되겠네요. 공부보다는 그냥 지도와 호갱론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도와 호갱론어? 아 네. 근데 이제 청약 하시는 분들 막 그런 것도 모르시는 너무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예전과는 좀 달라졌어요. 그래도 알고 좀 합니다. 아세요 이제는? 막 재개발도 공부하시고 옵니다. 예.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냥 연습 삼아 넣었는데 됐어요 하시는 사람들 맨날 올라오니까. 그런 분들은 청약에서만 내 삶을 대충 맡기는 게 아니라 인생 자체를 대충 맡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비율이 줄지 않았나. 근데 네. 지금도 아무따 청약이 있습니다. 아무따. 이거 왜 대출 계산 안 했지? 자금 계산 안 했지? 계약금 10% 20%인데 왜 계산 안 했지? 이런 게 있거든요. 네.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의 채널도 구독하고 이제 바이집 팬딩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스스로 노출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일생일대 최대 쇼핑인데 너무 좀 대충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죠. 네. 이게 사실 이게 어찌 보면 이게 수능 공부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자산 투자라는 게 너무 가볍게 접근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